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 결혼 또는 국제 사실혼의 회소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그 이혼을 위한 관할이 어디인지 등에 관련된 사례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이제 이전 혼인 관계를 이제 사별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이제 국제 결혼을 중재해주는 그러한 업소, 결혼 정보 업체죠, 일종의. 그런 업소를 통해서 이제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소개를 받아서 혼인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인 관계를 해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년 이상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좀 빨리 사별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좀 당장 누군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그냥 계속 혼자 이제 지내고 계셨죠. 그러다가 둘째도 이제 성년이 되고 또 첫째 자녀가 결혼을 하고 또 둘째 자녀도 독립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요즘에는 계속 뭐 혼자 남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서 뭐 사실혼을 형성하실 수도 있고 또 재혼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재혼이나 사실혼의 그 상대방이 한국 국적이신 경우도 있지만 외국 국적이신 경우도 요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이 이제 그러한 결혼 정보 업체, 그러니까 외국인을 소개해주는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 국적의 이제 여성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을 이제 소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소개를 받아서 몇 번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여성이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나이 차이가 무려 한 20살, 20살 정도 나는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재혼을 마다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물론 서로 좋아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진실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 외로운 시기를 오래 혼자 보냈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결혼을 반대하거든요. 혼자 그냥 계시기를 원하는데 이제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 또한 아버지가 본인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또한 남은 인생을 그래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이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롭게 배우자를 만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된 상태였고 다만 이제 다른 국적인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의 의사가 있긴 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경우도 나이 차이 많은 결혼도 많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뭐 이상하다, 뭐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녀들이 볼 때는 그래도 아버님이
비슷한 또래에 계시는 분들을 좀 만났으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한국 국적의 어떤 새 어머니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 젊고 또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새로운 어머니로 맞이해야 된다는 점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은 어쨌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고 또 혼자 있는 집에 이제 러시아 국적 여성이 집에 와서 이제 동거도 좀 하게 됩니다. 동거를 할 때도 이제 본인 뭐 밥도 차려주고 또 뭐 집에서 나름 내조를 한다고 가사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뭐 괜찮겠다. 진짜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지만 생활비 쪽으로도 얼마씩 이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몇 개월 정도를 동거의 상태로 어떻게 보면 뭐 사실혼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결혼식을 올리고 아직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동거의 형태로 한 수개월을 같이 보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의뢰인이 그러니까 질환이 좀 생겼어요. 뭐 질환이 좀 생겨서 그 질환이 뭐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정신적으로도 좀 질환이 생겨서 이제 약을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약을 먹으면 좀 졸리는 상황이 좀 발생하는 그런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약을 먹으면 너무 깊이 이제 잠이 들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독한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도 복용하면서 이 여성이 옆에서 이제 나름의 수발 아닌 수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계속 이제 동거 생활을 지속을 하다가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자가 나를 잘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또 자녀들이 가끔 집에 오는데 뭐 자녀들한테도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하니까 이제 혼인 신고를 해서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여성의 신분 뭐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하려고 노력조차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성이 잘 해주고 결혼정보업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몸이 좀 아프고 또 약을 복용하면서 좀 약간 의사 능력, 뭐 판단 능력이 조금 흐려진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여성과 혼인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본인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약간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술을 마셨지? 약간 좀 이상해서 그 아내분한테 이제 아내가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는 그 러시아 국적 여성한테 아니 뭐 당신이 술을 마셨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약간 뭐 좀 마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셨냐 그랬더니 자기 원래 이제 러시아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술을 원래 좋아하는데 그냥 약간만 그냥 혼자 마셨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또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이 러시아 여성이 이 남성이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빨리 하지 않고 조금 망설이는 걸 보더니 적극적으로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고 오히려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원래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이제 몸도 좀 안 좋고 또 판단력도 약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이 여성이 뭔가 이제 술을 마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이제 본인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눈치챘는지 이 러시아 여성은 계속 적극적으로 혼인을 하자고 종용을 하는 겁니다.
해서 이제 본인도 특별히 다른 사정은 없으니까 알겠다. 그러면 조만간 혼인신고를 하자라고 한 상태였는데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러시아 여성 국적 여자가 자기한테 뭔가 음료를 줬는데 그걸 이제 마시고 나서 좀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본인을 데리고 혼인신고를 빨리 지금 하러 가야 된다. 지금 급하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여기를 떠날 거다라고 이제 다소 격앙된 상태로 좀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약기운 때문이었는지, 그러니까 물에 약을 탔을 수도 있고요. 약간 약기운 때문이었는지 의뢰인 입장에서는 좀 강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여성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알겠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러 갑니다. 혼인신고를 하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외국 국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그 혼인을 하기 전에 체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불법 체류자로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 불법 체류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위한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은 혼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러시아 국적 여성 또한 그 당시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가 너무 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지금 약기운 때문에 너무 졸리니까 이제 이분은 집에서 이제 잠을 자죠. 그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 보니 이 여성이 술을 집에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게. 그랬더니 내가 술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술 먹고 싶지 않으니까 술 냄새도 맡기 싫으니까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뭐 그때는 또 술병을 또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이제 본인한테 그래도 아침도 좀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더니 그 다음 날에는 그런 걸 일체 없이 뭐 본인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가 오더니 또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으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이제 의뢰인이 잠에서 깨어서 이제 아침이 되어 보니 여성이 없어졌습니다. 짐을 싸서 없어졌고 연락을 이제 계속 합니다. 어디 갔냐? 어디로 갔냐? 연락을 하니까 연락을 받지를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이틀 동안 부부로서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성은 이제 잠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에 이제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어디로 갔냐? 연락이 안 된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틀 뒤에 사라졌다. 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연락이 안 된다. 라고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이 여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수소문을 하고 그래도 동거를 같이 했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 같이 갔던 장소,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혹시 뭐 본 적이 있냐, 어디로 갔는지 아냐, 연락이 된 적이 있냐를 계속 확인을 하는데 확인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내가 사기 결혼을 한 거구나. 이거 혼인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혼인이 된 거구나. 너무 억울하신 상황인 거죠. 처음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조금 이제 망설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 여성이 본인한테 본인은 지금 당장 혼인신고 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일종의 뭐 협박 아닌 협박인 거죠. 그리고 지금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건 추측건데 약을 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러한 심신이 좀 미약한 상태를 이용해서 이 의뢰인을 끌고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가 되면 이제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악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뢰인도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을까라고 의뢰인도 원했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했죠. 이제 혼인을 무효화시키려면 이제 혼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어야 합니다. 또는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를 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조를 해서 작성을 한 경우 등이 혼인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 혼인 무효가 성립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외국 국적인 배우자, 국제 결혼, 특히 이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이 본인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외국인 배우자는 과연 의뢰인과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여기서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분에게. 이제 저희는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생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경제적 또는 정서적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전은 단순히 동거에 불과하죠. 그건 부부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혼인신고를 한 뒤에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했던 기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론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생활비를 좀 주긴 했지만,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이랑 아직 정식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준 것에 불과한 거고, 부부로서의 어떤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혼인신고를 한 뒤, 정식으로 부부가 된 뒤에 그러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가? 단 이틀만으로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죠. 또한 정서적 공동체, 정서적 부부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이 이틀 동안 이 여성은 술을 마신 것 외에는 아내로서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정서적 부부 공동체를 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할 의사, 의지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로 이 의뢰인과 진실되게 내가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불법 체류 자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 발급,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근데 그걸 조회하려면 사실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소 확인증만 있고 사실상 주민등록 초본이나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거소를 어디로 등록되어 있는지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부분이 형사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소재 불명의 상태에서 지병 수배를 내릴 수도 없고, 수사관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사람의 행방을 확인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아직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갔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하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에 대로 출국을 한 거죠. 물론 어디로 출국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되었지만 출국을 한 겁니다. 더더욱 이 사람은 혼인 생활을 이제 시작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지 못하고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또 변론기일이 한 번 열린 다음에 판사님께서는 저희가 주장대로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중매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또한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분도 이제 전처와 이혼을 하시고 결혼 업체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그 나라는 우크라이나였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여성과 결혼을 중매해주겠다라고 하여 거기를 동의를 하고 직접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에 이제 그 여성의 가족들이 있겠죠. 근데 소개를 해주는 조건이 이제 물론 수수료도 있지만 그 외에 그 가족들한테 얼마를 보내는 것이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은 일단 혼인신고를 하고 주겠다. 아직 혼인이 성립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혼인이 다 성립되면 그때 그 지원금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매 업체가 얘기해주는 말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여성은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결혼을 아예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분도 이혼을 하고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마저 놓칠까봐 이제 알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미리 돈을 선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크라이나로 떠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여성의 가족들을 만나죠.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뭔가 일종의 예단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예단을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신부 쪽에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뭔가 국제 결혼인 건지 아니면 그 나라의 문화인 건지 남자가 뭔가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분위기였나 봐요. 거기서도 계속 이제 뭘 사주고 뭘 해주고 그런 돈을 계속 지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거행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을 하려면 그 비용 또한 들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서 혼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여 이제 그 혼례 비용까지도 이분이 다 부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제 비용도 다 뭐 장소 대여비, 그다음에 뭐 옷 대여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들 뭐 식사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이분이 다 부담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크라이나 여성과 혼례를 치릅니다. 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 입장에서 계속 거기 거주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거주할 거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신혼집을 꾸려야 되니까 본인은 집으로 가겠다,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 의뢰인은 그 여성분에게도 이제 가족들 다 만났고 가족들 허락도 구했고 나도 사위로서 인사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결혼식도 다 치렀으니까 당신도 내가 왔으니까 같이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여성은 나는 지금 여기서 좀 더 정리할 게 있고 또 내가 한국에 가버리면 가족들을 당분간 오랫동안 못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서 신혼집 등 살림이 다 마련되면 나는 그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당신이 가 있어라 라고 하여 결국 혼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업체를 통해서 언제 그러면 한국으로 오냐. 한국 오면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당사자가 와서 혼인신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오는 것을 미루는 거죠. 그 여성이.
해서 결혼을 중매해준 업체한테 아니 언제 도대체 오냐. 나는 지금 먼저 와서 결혼식까지 다 치렀고 내가 지금 들인 돈이 얼마냐. 오기로 했는데 왜 오질 않냐. 라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말은 나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은 만약 기다릴 수밖에 없죠. 다시 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당분간은 기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일단 결혼식까지 했으니까 믿고 기다립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이제 여성 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뭐 핸드폰 같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또 중매업체 통해 가지고 연락을 취해보니 이제 본인은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의사를 전달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배신감에 너무 분노한 상태인 거죠. 그 결혼 업체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기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그 여성가의 입장에서도 이미 사실은 결혼식까지 올리고 그쪽 가족들에게도 인사도 다 했고 사위로서 본인들이 물론 뭐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사위로서의 역할도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갑자기 아내죠. 일종의 아내죠. 결혼식까지 올렸으니까. 아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여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제 이 당시 관할은 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가정법원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사실상 결혼식을 거행한 것은 외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당사자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제 피고인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피고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혼 중매 업체도 피고로 저희가 공동으로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과연 사실혼이 맞느냐, 그 다음에 이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제 주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사실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이게 과연 부당한 파기냐,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위자료 액수는 굉장히 적게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혼의 그 기간 자체가 우즈베키스탄 또는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매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 액수 자체는 1,0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혼이라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했었고 또 인정을 한다고 해도 이걸 과연 사실혼 기간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의뢰인이 얼마만큼 고통을 얻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래서 기간이 너무 짧고 또 상대방이 뭐 외도를 했거나 그렇다고 뭐 폭행을 했거나 이러한 중한 기책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은 적게 인정이 됐지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과 해외에서 결혼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거는 한국에서 그 나라에서 유효하게 혼인 이제 식을 거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한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인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가 사실혼 성립 여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줘서 사실혼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됐다는 점이 사실상 이 사건에서는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업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제 베트남 여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재혼이 그 건도 똑같이 재혼이었는데 이제 그 베트남 여성이 들어와서 한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여성이 이제 뭐 좀 집에 가야 된다, 뭐 베트남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다가 어느 순간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돌아오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이제 뭐 끝나진 않았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년 자녀랑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당사자, 아버님이었죠. 아버님이 같이 와서 이제 상담을 받았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이제 분노한 거죠.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에 아버님이 이 베트남 여자한테 준 돈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명목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용돈의 형식 등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10년을 같이 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좀 맡깁니다. 아내에게. 그러니까 그 베트남 여성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을 다 이제 빼간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금고가 있었는데 금고에 있던 현금도 다 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부부간에는 사실은 절도죄로 고소를 해도 이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걸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다만 이제 해외로 갔으니까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악의적으로 유기했고 또 집에 있는 돈, 그다음에 뭐 통장에 있는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임의로 가져가서 신뢰를 깼다라는 이유로 당연히 이혼 소송은 가능해서 이혼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베트남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아마 이것도 공시 송달, 공시 판결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대방이 대응을 하면 이제 뭐 이에 따라서 또 재판이 진행되고 상대방이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뭐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집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버리면 거기다가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들죠. 물론 해볼 수는 있겠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시간과 돈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해외 국적 배우자와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매업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제2의 결혼을, 그러니까 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을 소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건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훨씬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순히 국제 결혼이다라는 것만으로 편파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혹시라도 그럴 계획이 있거나 제2의 인생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보내고 싶으신 또는 소개받거나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에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좀 이제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분 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나중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캐나다의 시민권 그리고 또 나중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신 분들이 오히려 그 중에서 한 명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캐나다에서 이제 혼인 신고도 하고 거기서 자녀들도 낳고 혼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배우자, 일명 배우자가 이전에 결혼한 전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사정들은 좀 희석이 되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도 계속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전혼,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상대방이 계속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전에 혼인 생활을 한국에서 했고 한국에 이전 배우자 간에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사람은 이전 배우자의 이전 배우자 간의 자녀와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배우자와 떨어져서 별거죠. 별거를 하면서 따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별거 기간이 한 1년이 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타방 배우자는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이제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연락을 하면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타방 배우자는 캐나다에 있는 타방 배우자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배우자한테 계속 들어와라 캐나다로 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한국에 들어온 배우자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름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의 혼인 신고는 캐나다에서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의 국적도 당시에 이제 캐나다였고 캐나다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이제 여기서의 쟁점은 과연 그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법이 적용되냐, 뭐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법이 적용되냐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에서 과연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이제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 관계를 조율하는 법이 국제사법인데요. 이제 거기에 어느 법원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법원이 이 사건을 관할하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이혼 사건, 가사 사건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성이 있으면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나를 살펴보면 일단 일방 배우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있고 또 두 사람 다 이제 특별히 한국에서 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또 이전 이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이전에 혼인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고 한국에 또 가족이 있고 또 이러한 이전의 혼인 생활이 한국에서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현재 남편과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점 등에 비추어서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례적인 사례긴 하죠. 국적도 해외고 그리고 실제로 혼인신고한 것도 해외인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방 배우자가 돌아와 있으면서 별거를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를 좀 오래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라고 판시를 해서 판단을 해줬고 이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요. 이제 이혼은 성립됐고 재산분할도 캐나다 법에 따라서 이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은 대한민국이 인정해줬지만 적용되는 법은 두 사람 다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캐나다 법이 이제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대로 두 사람이 다 대한민국 국적인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한 판결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있을까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이제 혼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었는데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 소재하는 모 대학의 교수로 한 명이 재직을 하고
한 명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남자 쪽에서 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법원에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또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준과 동시에 혼인생활 중에도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서 이 아내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아내는 이혼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혼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하고 그다음 친권자 양육자로 이 아내로 지정하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또는 부양, 미국은 이제 부양이 인정되니까 부양비 얼마, 양육비 얼마 지급하라라고 다 결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상대방인 남자가, 그러니까 사실 비양육자죠. 친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이 미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친권자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각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됐다는 거는 부적법한 거죠. 즉 미국에서 이미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자로 상대방인 아내로 지정이 됐고 아이들의 양육비와 부양료까지도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한테 지급하라라고 판결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저촉되는 이러한 미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한국에서 제기를 한 거죠. 근데 한국 법원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선고받은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소송법상의 요건에 이제 뭐 특별히 불합치 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뭐 이러한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혼과 관련된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판결문의 효력이 한국에도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으로 사람이 왔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들도 있고 뭐 뉴스에서 쟁점이 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거주하면 해외에서도 미국이든 해외에서 소송이 가능하고 그 소송으로 인한 판결은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내가 과연 미국 또는 해외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한지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판단받는 게 유리하십니다. 부양료도 인정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양료가 인정되지 않아요. 재산 분할만 인정되고 그 이후에 부양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은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소송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단점은 있으나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미국에서 이혼을 하셔서 그러니까 미국의 가날이 물론 인정돼야겠죠. 미국에서 이혼을 하셔서 재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큰 이득을 취하실 수 있다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미국에서 판결을 받고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